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25번째 모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어, 25번째 모임 거의 얼마 정도 한 거죠? 한 반년 했나요? 어, 많이 했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채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갖고 있는, 뭐랄까, 백업 논문들을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이제는 신규 논문이 안 나오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네, 간단하게 스페셜 AI 스터디 홍보 한번 하고요. 텐스토런트 홍보 한번 하고요. 논문, 이론 관련해서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고 코드 릴리즈 하나 소개 드리려 합니다. 위에부터 하자면은, 네, 현재 지금 가짜연구소라는 커뮤니티,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머신러닝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스페셜 AI 관련 스터디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MIT 스파크랩의 루카 칼로니 교수님 랩실에서 나온 싱그래프를 이용한 슬램 논문 리딩 스터디를 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논문 리스트는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3D 싱그래프가 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키메라, 키메라 멀티, 키메라 2, 키메라 2가 나온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뭐 크로노스나 뭐 클리오 이런 것들 뭐 다 볼 것 같고 그 후에는 이제 관련된 다른 것들 싱그래프 관련된 것들 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스터디 리더는 저고요. 그리고 지금 한 명 이미 지난 기수 따시던 분이 이어서 하신다 그러셔갖고 6명 추가 모집합니다. 네, 다음 내용은 혹시나 텐스토런트 NPU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한번 오픈 콜을 해봅니다.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제 사실 최근이라고 하면 오늘 받았습니다. 네, 텐스토렌트에 지금 그 아우리치 팀에 계신 분인데 4월 3일에 캘리포니아에서 텐스토렌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신 분께서 네, 텐스토렌트를 어떤 거를 개발했는지 관련해 갖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그러면은 항공기랑 숙소 지원해 가지고 발표하러 저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T 메탈, TT 이제 뭐 토치, 4G, 보다 이런 것들 패키지들 많이 있는데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햄스터런트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 포지션 지원을 그 자리에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가시는 이유 제가 이제 직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논문들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마스터 슬램입니다. 마스터 슬램은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건데 더스터의 후속작인 마스터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이미지 두 장을 넣으면은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3D 맵도, 3D 포인트 클라우드 추정할 수 있고 이미지 둘 사이의 포즈 변화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슬램 그래프를 만들면서 슬램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스터가 굉장히 좋은 게 그냥 기존의 뭐 ORB 슬램이나 뭐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거랑 다르게 어, 캘리브레이션 값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기존의 뭐 덴스 슬램, 뭐 디탐이나 키네틱 퓨전 이런 것들은 다 카메라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은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오른쪽 왼쪽 밑에가 이제 그냥 누가 드론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여기 네, 이 뭐라 그러죠? 볼링장 이렇게 사진 찍은 거가 있는데요.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매핑을 한 거예요.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화면. 화면 전환이 안 됐나요? 어, 오호. 네, 이제 됩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이게 제 컴퓨터가 항상 이 화면 탭 전환할 때 렉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혹시 안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10분을 혼자 떠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가 이번에 또 영상에 왜 렉이 걸릴까? 네, 누가 이제 드론을 굉장히 잘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링장에다가 이렇게 날리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마스터 슬램을 돌렸더니 이렇게 매핑이 되면서 막 루프 클로저가 막 착착착 막 붙습니다. 그래갖고 나오는데 네, 뭐 매핑은 됐다는데 솔직히 전 이거 보고 나서는 뭐 이렇게 더럽게 매핑이 되지 예쁘지가 않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긴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영상이 좀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것도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제 거에 혹시 잘 보이는데 멈췄습니다. 네, 영상이. 저도 지금 옆에 뭔가 뜬 게 멈춘 것처럼 보이네요. 왜 멈췄지? 화면을 왔다 갔다 해보면 네, 이게 옆에 모니터링 툴을 하나 띄워놓고 해야겠네요. 지금 보이시죠? 아, 지금 네. 되는 것 같네요. 네. 이 왼쪽 위에 나오는 영상이 쇼 또 멈췄죠, 지금. 영상 또 멈춘 것 그러게요. 같은데. 네. 네. 멈췄습니다. 아우,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음, 왼쪽 위에 보이는 영상이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발음이 어렵네요. 나온 그냥 드론 샷인데요. 당연히 캘리브레이션 안 되어 있고 그냥 당연히 그냥 찍은 그냥 영화에서 갖고 온 영상입니다. 근데 그걸로 마스터 슬램을 돌렸더니 야, 이렇게 네, 포토그라메트리 매핑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좀 띄엄띄엄 된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되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 ORB 슬램 때는 전혀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디였지? 네, 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코드가 릴리즈가 됐습니다. 코드 릴리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논문입니다. 네, Continuous 3D Perception Model with Persistent State라는 논문인데 이름은 복잡하지만 사실 짧은 이름으로 큐터라고 나옵니다. 네, 더 귀엽다. 그래서 이제 커터는 아니고 큐터 같습니다. 네, 여기 그 지도 교수님이 앙수 카나자와 교수님인데 그분이 되게 좀 귀여운 이름 짓는 거 잘하시더라고요. 그 왜 이름이 큐터인가 하면은 Continuously Updating Transformer for 3D Reconstruction을 줄여서 네, 큐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스태틱 비디오, 그러니까 슬램처럼 스태틱 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다이나믹 비디오 안에서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있는 것도 맵을 만들 수가 있고 SFM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겁니다. 근데 마스터 슬램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맵 만들면서 이뤄가는 건데 차이점은 다이나믹 비디오,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있는 것도 스페이시오 템포럴 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어느 수준으로 맵을 정교하게 만드냐면은 픽셀 하나가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투원 매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덴스한 맵이 만들어지고 덕분에 이렇게 예쁜 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 뭐 더스터랑 차이가 어떤 거가 있냐 하면은 더스터 이거 논문에서 갖고 온 건데 더스터는 이미지 페어 두 개만 갖고 나서 이렇게 뷰를 찾는 건데 멀티플 뷰를 지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 더스터를 이제 뭐 익스텐션 워크에서는 멀티플 뷰로 확장을 시켜서 이제 뭐 그래프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얘는 다이나미클리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거는 그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작 방식을 보면은 그냥 뭐 이미지 들어올 때마다 VRT 인코더로 해가지고 이미지 토큰으로 만들고 스테이트가 또 토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랑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랑 리드아웃을 통해서 매 스텝마다 3D 맵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맵이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는데 근데 이제 현재 보고 있는 곳들 바깥 부분에다가도 요거를 이렇게 어, 네, 그 스트럭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사실상 더스터의 후속작들인 스패너랑 몬스터가 될 거고요. 사실 목적은 이 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스패너, 몬스터, 큐터 세 개 다 비슷한데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큐터 그 자기네들 거가 제일 정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거가 이걸 좀 눌러봐서 보고 싶은데 도커 파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컨트리뷰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커 파일을 만드셔서 컨트리뷰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 오른쪽 밑에 액티비티스 들어가서 Q&A 들어가시면은 Ask a question 하셔갖고 안녕하세요 하시면 질문 올라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질문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요즘 가오시안 쪽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가오시안 쪽 보고 있는데, 그, 슬램이랑 가오시안이랑 좀 지향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슬램은 단순히 이제 노벌티 뷰만 떨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위치도 찾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제 안에 펑셔널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 근데 요즘 슬램 연구 쪽 봤을 때, 그러면 기존의 슬램 방식이 계속 유효할까? 그러니까 사실 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음, 아웃시안 방식은 이제 어쨌든 뭐 더스터든 마스터든 이제 뷰어 떨궈주고, 뭐 그 안에서 이제 각종 이제 피처들을 뽑아주는 놈들일 텐데, 이게 슬램이 하는 거랑 사실 별반 차이 없는 건지, 좀 더 고도화된 방식인 건지, 좀 음, 아리까리해서요. 음, 원래 이제 슬램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목적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목적이 원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면서 벽에 부딪히지 않게 벽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면을 깨끗하게 매핑한다가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자기 위치만 찾는다, 실시간으로 자기 위치를 찾는다가 목적인 경우도 있고, 뭐 벽도 찾는다, 매핑의 목적을 가진 애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하고 다른 부분은 노블 뷰를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 현 상태에서만 포즈를 추정하고 벽이 어디 있는가에서 부딪히지 않게만 패스 플래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 테크닉이 지금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좀 들어가면서 경기가 좀 흐려진 것 같기는 해요.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노블 뷰 신터시스를 너프보다 빠르게 렌더링한다. 라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도 이제 그 포즈가 주어졌었을 때 인버스 렌더링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포즈가 부정확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포즈가 부정확하면 렌더링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포즈 프리 3DGS도 생기고 아니면 뭐 포즈 번들 어저스먼트 셀프 번들 어저스먼트를 하는 3DGS도 생겼잖아요. 그거를 로보틱스 쪽에서 좀 차용해가지고 가져간 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슬램 쪽도 벽이 굉장히 덴스하고 노블뷰로 볼 수 있으면 로보틱스에 이점이 많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가우시안 스플리팅 슬램이 생겨나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다 합친 경우가 나타날 것 같긴 해요. 뭔가 컴플리트 피처셋으로 해서 나오는 3D GS랑 슬램을 동시에 하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덴스한 노블뷰 신터시스가 가능한 맵을 만들면서 자기 위치도 잘 추정한다. 또 언젠간 생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슬램도 계속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가볍게 자기 위치만 추정하는 방법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겹칠 가능성도 많지만 굳이 이게 뭐에 하나가 흡수되겠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슬램 이것도 슬램의 주류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 음, 이름만 슬램을 땄지, 그러니까 슬램 같진 않아 보였었어서. 아, 요거요? 네. 네. 슬램인가요? 사실 그냥 눈에 딱 슬램, 보이는 거는 그냥 노벨뷰, 그러니까 어쨌든 더스터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네. 이거는 노블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노블뷰는 아니고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덴스하게 찍혀서 그냥 이 렌더러 자체에서 휙휙휙 돌렸을 때 나오는 거지. 노블뷰라고 하면 어, 여기 바닥이 나와야 되잖아요.
빈대가 음, 없어야 되니까. 음, 아니면은 3DS는 빈대는 막 흐리게 막 나오고 여기는 애초에 그냥 없거든요. 이- 벽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로 나는 거고요. 음. 음, 그러면 그 싱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씬 그래프는 어 이게 이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씬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포즈 그래프 또는 팩터 그래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팩터 그래프는 이제 이 뭐랄까 슬램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그래프 방법 중에 하나고, 그막 에러치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쓸 방법 중에 하나고, 포즈 그래프라고 이건 볼 수 있는데, 카메라에 포즈들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프의 노드들이 카메라의 포즈를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오차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카메라 포즈가 항상 정확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래프 최적화로 풀면은 카메라 포즈가 좀 더 정확하게 바뀐다. 라는 거를 이제 슬램에서 풀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풀면은 맵도 정확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씬 그래프는 조금 달라요. 씬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는 주방이다. 여기는 뭐랄까요. 여기는 뭐 오피스다. 여기는 화장실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시멘틱한 내용들을 갖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서 나와서 주방을 거쳐서 옷방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랭귀지 쿼리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싱그래프 같은 경우는 예, 그 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그냥 단순히 XYZ로 이루어진 지오메트리컬한 그래프랑 이렇게 시만틱한 그런 내용까지 함께 하나의 그래프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그것도 싱그래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싱그래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은 융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뭔가 어디서 지오메트리로 추정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리나,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그 저장된 임베딩을 통해서 그려질 텐데, 네, 싱그래프도 어쨌든 임베딩을 시작으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3D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뭔가 융합되는 게 또 나오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마스터 슬램도 지오메트리만 지금 이렇게 매핑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노트북을 찾아봐라고 하면 못 찾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핑을 할 때 이미지 안에서 뭐 샘 같은 거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그 비주얼 랭귀지 임베딩을 써가지고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3D 공간에다가 그 임베딩을 넣어준다고 하면 노트북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나올 거고. 근데 노트북은 여기 있고 물컵은 여기 있고 뭐 책은 여기 있고 근데 얘네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또 그 얘네들 사이의 포지션이나 포즈에 대한 이 관계를 또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그것도 이제 신그래프의 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씬을 표현하는 그래프니까. 근데 지오메트릭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시멘틱이 좀 들어가야지 씬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들어온 게 없으니 저는 여기서 오늘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텐스토렌트 쓰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연락 주세요. 제발. 캘리포니아 같이 갑시다. 다음 발표해 주실 분은 순서대로 하면은 채영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목을 Human Demonstration Data Collection for Robot Learning이라고 지었는데요. 저는 그 로봇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할까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봇이 어떤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신 분들도 좀 많으시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 이런 데이터 수집 방법들 중에서 이 텔레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로봇을 직접 조작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비디오를 모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 텔레오퍼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 텔레오퍼레이션 방법들도 되게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그 모바일 로봇도 슬램을 하기 위해서 맥 구성을 위해서 센서로 그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간을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키보드 펑션이나 그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그 조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처럼 그 매니플레이션에서도 그 똑같이 마우스나 뭐 키보드, 조이스틱으로 그 매니플레이터를 움직여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어, 그 외에도 그 비주얼한 방법, 그 사람 손을 인식해서 이를 이용해서 로봇을 조작하는 비전을 이용한 방법들도 있고요. 또 키네마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네, 키네마틱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엑소스켈레톤 베이스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핸드 글로브를 이용해서 그 텍스처러스한 그 로봇 핸들을 좀 잘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브를 이용해서 이 키네마틱 키포인트를 바로 얻어서 그걸 매핑해가지고 로봇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그 툴베이스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 첫 번째 영상은 그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툴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그 로봇 엔드 이펙터와 동일한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대로 또 이렇게 그 모방학습이나 뭐 강학습을 통해서 그 로봇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요거 말고도 이렇게 사람이 그 툴을 가지고 이렇게 로봇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비전 베이스 방법 역시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접근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어, 사람의 손을 리컨스트럭션해서 그 뭔가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외하고 오늘 키포인트를 뽑아서 하는 방법들 중에서 두 가지를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애니텔로피라는 방법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 휴먼 핸드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방법들 중에 이 미디어 파이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그 핸드의 키포인트를 뽑고 이 키포인트에 대한 결과를 이용해서 그 로봇 손을 조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애니텔레오이라는 방법은 이 키포인트를 각각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위치 차이를 최소화해서 그 사람의 손 동작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 손 크기 차이에 대해서 스케일링 팩터를 넣어서 좀 최종적으로 리타겟팅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핑거 팁에 지난번에 질문 주셨는데 팁에 차이가 있으면은 그걸 뭐 새끼손가락을 제외해서 네 손가락을 그대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요거는 매뉴얼리하게 설정된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핸들을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뭐 디텍션 표정해서 리타겟팅하고 모션을 또 그 로봇의 모션을 제너레이션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방법 말고 그 미디어 파이프에서 뽑은 그 핸즈의 포즈를 어, 바로 리타겟팅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팁에 대해서만 좀 가져와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2년도에 나온 Dexterous Imitation Made Easy라는 논문인데요. 이 방법은 각각의 키포인트를 손바닥의 노멀 평면에 프로젝션 시켜서 XY 좌표를 뽑고 똑같이 로봇 손바닥을 기준으로 XY를 매핑시킨 후에 로봇 기준의 높이만큼 그 좌표를 손바닥의 노멀 방향으로 시프트 시켜서 RK를 풀게 됩니다.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풀어가지고
로봇의 조인트 각도들을 얻어내서 그것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애니텔레옵이라는 방법은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도표인데 굉장히 빠른 제어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드 자체도 되게 따라하기 편하게 좀 구성되어 있어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있는 손을 인식해서 그대로 매핑하는 영상이고 이 손은 제가 촬영해서 그 쇼 리얼타임 리타이팅이라는 방법으로 그대로 진행한 거고 옆에 보이는 로봇 손은 인스파이어 로봇 핸드입니다. 그 로봇 핸드에 UIDF 파일이랑 또 STL 파일 이런 것들만 있으면 그걸로 또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리타겟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 비점이랑 그리고 또 엑소스켈레톤 시스템을 좀 엮어서 잘 구성한 방법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 팔 부분은 이 엑소스켈레톤을 이용해서 손목의 그 조인트 앵글을 좀 매핑하도록 만들었고 핸드는 그 엑소스켈레톤 끝에 카메라를 두 개 연결해서 이 키포인트를 추출해서 매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리타겟팅 방법은 제가 캡처한 부분이 있었는데 핸드는 위에서 보시는 애니텔레오파 방법이랑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이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0, 1 모션으로 이렇게 매핑시켜가지고 조작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네. 먼저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사피엔이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말고도 그 무조코나 그 아이작심 이용해서도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데 요 그 코드 자체에서는 그 사피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바로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요. 로스 안 사용하는 걸로 진행했어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 네. 네, 키네마틱 쪽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요. 뭐, 비건 프로나 메타캐스트 써보면은 이미 손동작 엄청 잘 되더라고요. 혹시 써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냥 뭔진 몰라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되게 잘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활용하는 디바이스야 뭐, 이제 활용도는 다른 문제라 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 손동작을 인식하는 게 아직 기술적 수준이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은가? 뭐 많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아직 좀 메타퀘스트나 비전 프로에서 부족한 게 있는 건지.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VR 이미 네, 기기들이 네, 손동작 인식하는 것에서 부족한 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손동작 자체는 되게 잘 인식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VR 기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본 건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그 손 포인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직관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 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상으로는 현우님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근데 채영님은 왜 두 분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공유하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아, 두 명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림은 없고요. 메모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3DGS 좀 잠깐 포즈프리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조금 정정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저같이 이제 좀 뉴비들한테 좀 약간 펀더멘털리하게 오늘 좀 소개할 만한 메모를 좀 오늘 좀 적어놓은 게 있어서 뭐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아직 좀 도대체 3DGS가 뭐 하는 놈이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좀 다시 한번 랩업 한다는 느낌으로 어, 소개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총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 포즈 추정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스플래팅으로 프로젝션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결국 렌더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틀리진 않길 바라겠습니다만 혹시 뭐 틀린 부분 있으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은 포즈 추정과 이제 프로젝션과 이제 렌더링이라고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포즈 추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제 카메라 이제 캘리브레이션 값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이미지랑 어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런 콜맥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SFM 툴을 이용을 해서 어 그 익스체인지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로지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값이 주어지지 않고 이제 콜맵을 통해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 준다. 근데 이 또한 이제 과거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뎁스 이미지나 혹은 뭐 기타 이제 뎁스 센서 정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랑 같이 또 콜렉과 같은 그런 SFM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기존에는 RGB D 카메라도 같이 이용을 했었을 거고 뭐 라이다도 이용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라이다 슬램이냐 뭐 이제 비주얼 슬램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비슷한 결을 했던 역할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맨 앞단에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포즈 추정이니까 어, 동일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현재 요즘은 이제 요런 이제 뎁스애니팅처럼 그냥 생짜 이미지만 가지고 딥러닝에 넣어서 그냥 상대적 뎁스 맵을 뽑아주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고 성능도 좋고 이제 매우 쉽게 쓸 수 있는 걸로도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제가 정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포즈프리, 이제 콜맵 프리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제 그 소개해드렸던 레퍼런스가 이제 인스턴트 스플랫이고 그 인스턴트 스플랫을 이제 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인스턴트 스플랫도 이미지랑 이제 요 네이버에서 만든 버스터 3, 버스터라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위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방식처럼 어떤 특정 사전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포즈를 추정을 하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든가 뎁스맵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모두 다 이제 통합적으로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스터 3를 활용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 더스트 3가 되게 강력한 이제 오픈 소스인 걸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얘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등 이제 모든 이제 다른
이제 기능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 정말 편리한 점은 이미지만 넣으면 된다. 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거고, 그게 또 성능도 좋고, 이제 그 매우 큰 커버리지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하는 포즈 프리,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포즈 프리가 아니고 정확히는 콜맵 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든 인스턴트 스플래시든 뭐 더스터든 포즈 값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그 포즈를 추정하는 것뿐이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포즈 프리보다는 뭐 콜맵 프리다. 약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쨌든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기존의 방식은 아마 1번 아니면 2번 방식이 제일 일단 기본 오픈소스나 논문에서 했던 이야기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고 사실 뭐 바로 3번을 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슬램들 방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만들어주고 위치가 추정이 되면은 그걸로 이제 로봇 강아지든 뭐 드론이든 이제 굴리는 건데 그럼 바로 이제 렌더링을 하는 이제 3번 단계로 넘어가겠죠. 물론 실질적으로 이제 렌더링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예. 근데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그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점들을 좀 더 옅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어,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더 꽉 찬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드는 그 과정이 이제 결국 가우시안 스플래팅이고, 그게 이제 기존 널프보다 빨랐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형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과정인 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입니다. 근데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포즈 추정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레스터라이징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이제 그 레스터라이징을 이제 레스터라이징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2D 이미지로 투영시키는 과정인 걸 이제 레스터라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형태로 가우시안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레스터라이징해서 2D 이미지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럼 2D 이미지랑 기존 원본 이미지랑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치 지도 학습처럼 학습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도 학습은 아니고 이제 자가 학습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로스를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똑같이 딥러닝이 사던 것처럼 포워딩 되면은 백워드로 가중치 업데이트 치고 그걸로 다시 이제 포워딩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뭐 PLY든 OBJ든 스플랫,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플랫 파일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호환성은 요 PLY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좀 더 꽉 차고 좀 더 스플랫한 그런 이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뭐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널프 스튜디오라든가 뭐 이제 기타 등등 오픈 소스들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뭔가 이제 빨리 끝나는 거죠. 기존에 이제 딥러닝 할 때는 뭐 사실 학습하면 보통 기본 며칠 이렇게 걸리니까 이제 이게 왜 트레이닝이지? 그냥 프로세싱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 포토메트릭 로스를 구하는 방식이랑 이런 걸 봤을 때는 학습은 학습이다. 어쨌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고 가는 거니까 그 모델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그 특정 이제 궤적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학습이라고 불리는 게 그 이유였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헷갈렸던 거는 뭐 딥러닝에서 학습은 사실 이제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랑 이제 평가 데이터를 좀 쪼개서 얼마나 일반화 성능과 오버피팅이랑 언더피팅이 됐냐 이거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일반화 성능을 따지는 게 컸었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들어와 있는 궤적에 따라서 그걸 학습을 시켜놓고 다시 이제 뷰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국소적인 학습 프로세스고, 저는 요걸 이제 사실 딥러닝에서 그냥 프로세싱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딥러닝처럼 매우 보편하게 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국소적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화되는 표현을 하는 건 되게 어렵다.
하지만 아까 이제 형진님이 네, 맞습니다. 저도 옵티마이즈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아까 형진님이 소개해 주셨던 마스터 같은 친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 같은 친구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또 구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더 꽉 찬 뚱뚱한 놈으로 아주 예뻐 보이는 놈으로 바꿔주는 게 다다. 근데 그냥 바꾸진 않고 레스터라이징을 거쳐서 포토매틱 로스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학습을 하고 그다음 포워딩을 한다. 요 과정이고 그래서 항상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 보면 요 라이브러리가 항상 같이 딸려 들어가는 이유가 그 이유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얘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대전제는 포즈를 추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포인트 3D 포인트 클라우드 잘못 만든 맞짱 빵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 이제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은 조금 과하게 설명을 좀 넣긴 넣었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냐 나는 이제 프로덕션 쪽으로 고민할 때는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요. 어쨌든 비용과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매우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파일 던져주면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뭐 그게 웹GL이든 뭐든 간에 그냥 클라이언트에다 일임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제품도 그렇게 구현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3D 툴들도 결국은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렌더링 안에도 레스터라이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도 뭐 3D 엔진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결국 이제 3D 엔진도 뷰어도 단순한 뷰어도 결국 안에는 레스터라이징을 거쳐서 우리가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3D 뷰어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레스터라이징 그런 인코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레스터라이징을 클라이언트에다가 일임을 하냐 서버에서 쿠다로 미리 던져놓고 이미지만 주냐 이제 이 차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3D 인터랙티브 하다 보면 거의 뭐 프레임이 못해도 한 20프레임은 돼야 될 거잖아요. 사실 서버에서 주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쿠다 레스터라이저가 훨씬 성능이 좋을 게 많기 때문에 쿠다 쪽을 사용해도 뭐 그게 충분히 무방하다면은 뭐 되게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게다가 모든 유저에게 동일한 그 가우시안 뷰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기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서비스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장단점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뭐 이제 내부 파라미터를 주고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사실상 그라운드 트루스죠. 내부 파라미터를 갖고 시작한다는 건 이제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준으로 이제 콜맵에다 넣어서 이제 포즈를 추정하는 건데 물론 대부분의 네이티브 앱이나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내부 파라미터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이 아니면 저같이 이제 뭔가 좀 이런 자원이 많지 않은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캘리브레이션 뽑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이티브나 이런 OS 단에서 가져올 수 있는 SDK를 핸들링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제가 저도 찾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포즈 프리 쪽이고 정확히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프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없이 이 이미지만 넣고 어, 위치 찾아라, 자세를 찾아라,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건데, 당연히 이제, 정확도 측면에서라든가, 속도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스플래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연한 이유긴 하지만, 그냥 포워딩 시키면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질 거고, 학습을 시켜놓고 하면은 속도는 떨어지고 퀄리티는 올라갈 거고, 이건 뭐 매우 물리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렌더링 부분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관된 성능과 좀 더 고품질의 레스터라이저 인코더를 쓸 거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미림해서 작업을 분산시켜서 저지연으로 가게 할 것이냐 뭐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스크래치로 글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즈 다 추정해 줍니다. 버스터든 마스터든. 물론 제가 지금 마스터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아까 그 리뷰해 주셨을 때 버스터보다 나은 놈이면 포즈는 무조건 나오고 버스터는 포즈를 뽑아줍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아직 발표자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다음 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가요? 네, 네, 상윤님,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네,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조인하신 상윤님. 네. 좀 떨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잠시만요. 전체 화면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PPT를 만들어야 하는 줄 알고 PPT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포인트 맘바라는 맘바 아키텍처에 대한 주제로 간단하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제 포인트 맘바라는 이 페이퍼고요. 이제 맘바가 2023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게 2024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기를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중국 쪽에서는 이 만바 아키텍처를 이용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화면 공유하고 계신가요? 어, 네, 화면 공유, 이게 지금 PPT라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PPT라서, 지금 저는 안 뜨고 있었는데, 혹시 딴 분들도 뜨셨나요? 잠시만요. 네, 안 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PPT를 어떻게 공유를 드려야 될까요? 화면 공유할 때, 네, 그 제일 오른쪽에 인타이어 스크린 있거든요. 네네. 그걸 누르시면은 아마 그냥 화면이 공유되면서 PPT 공유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도 그냥 상윤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고 네, 안 죄송합니다. 뜨는데요. 네. 핸드폰에서 하시나요, 지금? 아니요,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음, 인타이어 스크린인데, 이거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발표 준비를 하고, 다시 발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PDF로 되어 있으니까 PDF 파일을 네, 브라우저에 이렇게 딱 끌어 아, 당기시면은 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브라우저 화면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 탭 요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넣으시면 콜에서 나가지십니다. 네. 거기 있는 거를 보면, 네, 네,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음, 상해에서 했는데, 잠시만요. 어, 네, 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상윤이라고만 나옵니다. 어떡하지? 제 컴퓨터에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은 제가 쉐어를 해볼까요? 그냥 같이 화면 내리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잠시만요. 네,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성기님께서 천천히 내려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잠깐 껐네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네. 죄송하지만, 바로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만바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떤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 네. 그리고 만바 아키텍처에 대한 사진 같은 레퍼런스는 바로 이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바디드 AI에 대한 서베이 논문을 한 편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AI라고 하면 이 컴퓨터 비전이랑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로 대표가 되는 이 AI와 그리고 이 로보틱스 분야가 결합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AI 분야에서도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돌아다니려면 이 세상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필름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바디드 AI에서 필름이 적용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그냥 기존에 잘 쓰이던 뭐 ORB 슬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터 베이스드 슬램이라든지 그런 것과 다르게 이 비주얼 세상에서 그 시멘틱 정보가 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한 가지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의자의 포인트 클라우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이 실제로 그걸 보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의자다. 그리고 의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의자가 서로 다른 것이다. 뭐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그 PPT에 있는 그림과 같은 시멘틱 슬램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용을 해서 웹에 있는 정보들을 의미 정보로 분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기반이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거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냐면 이 3D 세상을 2D의 시멘틱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D 정보를 단순히 그냥 3D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3D를 2D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시멘틱 정보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이 더 좋게 나오려면 이 로봇이 그대로 3D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왔던 게 이 다음으로는 어, 가우시안 필름 같은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D 씬을 아까처럼 시멘틱 맵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로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최근에 대세가 되었고요. 네, 바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 방법은 주로 트랜스포머가 그동안 이용이 되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가 트랜스포머로 들어가면 이 트랜스포머가 알아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시멘틱한 정보들로 서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는 하나의 큰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할 때 데이터 개수가 n개라면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도 가져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유넷과 같은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멘틱 정보로 분할을 하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란색 부분 하나하나가 다 트랜스포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씬을 실제로 오른쪽과 같이 시멘틱하게 분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 복잡도가 큰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이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처음 논문이 이제 어텐션 is all you need였는데 진짜로 이런 어텐션 알고리즘이 3D 씬을 표현을 하는데 필수적이냐라는 것에 좀 회의감이 사람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발전이 된 것이다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 이전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사진이고, 근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가 지속이 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정보들을 계속해서
망각하게 된다라는 게 한 가지 문제점이었죠.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렇게 이전 레이어를 시퀀셜하게 이전 레이어의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어떤 쿼리랑 키랑 밸류라는 세 개의 축으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쿼리랑 키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텐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그 시퀀셜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데이터에 있는 모든 정보의 코렐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어, 어떤 전기전자공학부나 뭐 그런 것을 전공하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스테이트 베리어블로서 표현되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스템을 표현을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이 그 변수로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3D 씬이 있으면 그 씬을 표현을 하는 가장 최소한의 효율적인 변수들만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여기서는 이제 어떤 H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히든이고요. 그리고 이제 X가 인풋이고,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히든 스페이스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방정식은 최종 출력값이 히든 스테이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모델링을 하는지가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쭉 내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식이 계속 있는데 이 식을 계속 주의 깊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인풋이 어떻게 이 히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되고, 이 A가 히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스스로 변화를 하는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스스로 변화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랑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 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략을 하는데, 이 D를 아이덴티티라고 두면은 그냥 스킵 커넥션이 되는 거고요. 네, 주로 이 D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표현을 한 다이어그램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인풋과 히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B랑, 히든이 어떻게 스스로 변하는지 나타내는 A랑, 히든이 어떻게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C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 행렬도 어떤 하나의 러닝 파라미터로서 두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A 바랑 이 B 바는 아까 있었던 A랑 이 B 행렬을 어떤 레졸루션 델타를 통해서 이 모델이 실제로 그 데이터를 파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레졸루션으로 이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딥러닝 프로세스로 학습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일련의 과정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XT가 들어갔을 때 이 H라는 히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C에다가 이제 B 하나만 곱해져서 아웃풋 Y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기 때문에 A가 계속해서 재규적으로 곱해져서 커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커널과 이 인풋을 서로 컨볼루션을 하면 아웃풋 Y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애니메이션인데 컨볼루션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커널이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움직이면서 아웃풋 Y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사실은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면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히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아키텍처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최소한의 변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딥러닝에서 아래는 아키텍처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가지는 하나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인덕션 헤드라고 불리는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추론을 할 때 받는 어떤 힌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학습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2 더하기 2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이 모델은 4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에서 규칙을 판단을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어, 원래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잘 추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트랜스포머처럼 데이터의 모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지역적인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대비 성능이 굉장히 열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래를 보면 서로 다른 인풋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 슬라이드 한 번만 보실까요? 네. 다른 인풋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 B 매트릭스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커널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Y를 추론을 하는데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바에서는 이거를 바꾸는데 어떤 MLP를 사이에 두어가지고 매트릭스의 차원을 계속해서 데이터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이는 이 세 개의 행렬은 기존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데요. 차원이 D 곱하기 N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바에서는 이 사이에 MLP를 추가함으로써 이 데이터마다 이 데이터의 차원을 계속해서 어댑티브하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만바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되는데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이해를 하시면 이 B랑 C랑 A가 어느 역할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만바 아키텍처를 이용을 한 게 제가 짧게 소개드린 포인트 만바가 되고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어떤 비행기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일단 FPS라고 불리는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하나가 있으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샘플링을 함으로써 균일한 샘플링을 누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통한 일부분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무작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시퀀셜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걔를 벡터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힐버트 변환 그리고 힐버트 변환이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이렇게 추출을 다시 하게 됩니다. 벡터로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K nearest neighborhood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패치로 쪼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치로 쪼갠 것이 다시 만바 아키텍처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에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인데 없어가지고 네, 쭉쭉쭉 넘어가시면 어떻게 포인트 만바가 동작을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은 그 데이터를 벡터로 만들어줄 때 힐버트 변환과 힐버트 변환이 트랜스포즈 두 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러너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이 그냥 리절트인데요. 제가 되게 특징적으로 봤던 게 이 만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터보든지 아니면 어떤 논문에 1페이지의 리절트를 굉장히 크게 박아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물론 좋아졌지만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부동소 시점 연산이라든지 또 어떤 GPU 메모리 벌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 발표하고 다음부터는 더 짧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런 스파스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토큰으로 만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사실 그 뭐야
포인트 트랜스포머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포인트 트랜스포머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힐버트랑 트랜스 힐버트 이런 걸로? 힐버트랑 트랜스 힐버트는 이 포인트 만바에서만 사용이 되는 기법이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FPS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스팔스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KN은 리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대부분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 논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만바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은 아닌데, 여기서 유니크한 거라고 치면 이 힐버트와 트랜스 힐버트 변환을 통해서 이 무의미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벡터로서 변환을 해주는 게 이 포인트 완바에서만 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여기서 네네네. KNN을 하면은 여러 가지의 포인트 클러스터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나온 거고. 네. 근데 힐버트랑 트랜스 힐버트가 한 것도 여기 같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일단 FPS를 통해 스팔스한 것을 만들고 그 스팔스한 것에서 그 만바 아키텍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의 포맷이 벡터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실버트랑 이 트랜스 실버트는 어떻게 하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벡터로서 변환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 힐버트랑 트랜스 힐버트를 거치면은 데이터 포맷이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벡터에서 다시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통해서 걔네들을 패치로서 다시 이렇게 분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 패치들이 만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이거 FPS도 파디스 포인트 샘플링 알고리즘, 이거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네네네. 이것도, 이 알고리즘도 하이퍼 파라미터 있지 않나요? 어, 뭔가를 조절하면 더 스파스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 그 몇 개를 추출할지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알고 있고요. 알고리즘 자체는 저도 공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랜덤하게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하나를 뽑고, 그 하나의 센터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거기 옆에 있는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거리가 최대가 되는 다음 센터 포인트를 뽑습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 지정을 한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여기서 그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게 되면은 더 스파스해질 수도 있고, 더 덴스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성능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바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얼만큼 스팔스하게 할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보다는 저는 이거 만바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아까 형기님이 질문한 것도 좀 생각이 나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타겟 데이터나, 이제, 그렇죠.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겠죠.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는 그냥 다 벡터입니다. 다 벡터고, 근데 이제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뭐 위치 좌표나 이런 걸 어떻게 잡아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주느냐, 벡터가. 근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그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중간에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텐션을 여러 개를 이제 그 넘버 오브 헤드만큼 준 만큼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다 쪼개져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 그 공간 XYG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일부 작은 공간이 첫 번째 넘버 헤드에 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더스터가 그래요. 더스터가 이제 VIT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서 특정 공간에 인베딩 벡터를 어떤 특정 러너블 된 벡터로 바꿔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그 멀티 그 헤더 그 그러니까 몇 번째 n 번째에 있는 헤더 어텐션의 값들로 먼저 계산을 해서 수점을 하고 그걸 나중에 다 이어 붙입니다. 그거를 컴바인 했을 때 전반적인 포인트 클라우드든 뭐 이미지든 뭐 디퓨전도 비슷한 역할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바는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전 쪽 기존 오리지널 VIT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인데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 만바라는 것 자체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위시를 한 것이다 보니까 이 처음에 H 프라임이라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임 t에 대해서 디펜던트한 어떤 데이터 포맷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벡터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t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성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가 앞에 있는 거랑 t가 뒤에 있는 거랑 그렇게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만바 아키텍처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만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실제 구현체 까서 보면은 다 포문 돌고 있어요. 예, 다 포문이랑 리스트 감싼 거 다 뱉어서 어딘가 어펜드 시켜놓고 거 저장해놓고 마지막에 뭔가 특정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거. 이건 뭐 만봐도 비슷할 것 같고 실제 구현체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화면 공유를 중단하고요. 네, 오늘 그러면은 네, 오늘은 살짝 시간을 오버했네요. 하지만 굉장히 알찬, 오랜만에 굉장히 알찬 세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스피커로 참여하신 상윤님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뭐 더 질문도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해서 오늘 미더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고맙습니다. 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